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강호의 운명을 짊어진 사내, 수많은 피와 원한을 베어내며 걸어온 길, 그는 결국 검성으로 귀환했다. 이제 검로의 끝에서 펼쳐지는 운명과 사랑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곧 다음 장을 여는 검빛이 됩니다. 연회가 끝난 황궁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불길처럼 번지는 소문이 장안 거리까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검성이 패하께 칼을 겨누었다. 그는 황궁의 명을 거부하고 여인의 편에 섰다. 그 여인은 마교의 피로 흑월단과 내통했다. 이 말들은 순식간에 불씨가 되어 황궁과 장안을 뒤덮었다. 백성들은 속삭였고 무사들은 술집에서 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상소를 올려 검성을 탄핵하기 시작했다. 별궁. 연하는 창백한 얼굴로 창문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설한 당신이 폐하 앞에서 칼을 겨누었단 소문이 이미 장안에 퍼졌어요. 이제 그들은 당신을 역적으로 몰 거예요. 제 탓이에요. 저 때문에. 설아는 고요히 검을 닦으며 대답했다. 연하, 탓하지 마라. 칼은 진실을 벤다 했지. 거짓에 무릎 꿇었다면 그 순간 내 칼은 이미 부러졌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때 별궁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좋은 내관이 급히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검성, 이제는 위험합니다. 오늘 밤 황제께서 은밀히 명을 내리셨습니다. 내일 새벽 금군이 별궁을 포위하고 그대를 체포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이제 우리를 역적으로 몰아 처형하겠다는 건가요? 조우는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속삭였다. 폐하의 미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덫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모두 이를 빌미로 검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설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여전히 맑았으나 그 빛조차 검은 구름에 가려지고 있었다. 좋다. 황제가 칼을 겨누려 한다면 나 또한 물러서지 않는다. 내일 새벽 그들의 포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길을 나서겠다. 연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설안, 도망치자는 거예요? 당신은 검성인데 어찌 도망을?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칼로 밝히는 진실을 찾는 길이다. 황궁 안에서가 아닌 황궁 밖 강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제국의 칼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강호의 칼끝은 진실을 숨기지 못한다. 연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하겠어요. 당신이 검로를 걷는다면 저는 끝까지 곁을 지키겠어요. 그 순간 별궁의 지붕 위에서 미세한 기척이 일었다. 설아는 눈빛을 번뜩이며 검을 뽑았다. 쾅! 칼끝이 지붕을 갈라내자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흑월단의 자객이었다. 검성이여. 그의 눈빛은 피처럼 붉게 빛났다. 황궁은 이미 너를 버렸다. 이제 선택해라. 여인을 버리고 제국의 검이 되든가 아니면 여인과 함께 죽든가. 연하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설아는 미소를 지었다. 내 놈들의 속삭임은 이미 들었다. 그러나 내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내 칼은 여인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설안의 칼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쾅! 자객의 칼이 두 동강나며 피가 튀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방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몰려들었다. 별궁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금군의 발걸음 소리, 흑월단의 그림자, 대신들의 음모가 하나로 뒤엉켜 불길처럼 번졌다. 연하는 단도를 움켜쥐며 설안의 곁에 섰다. 설안, 끝까지 함께 싸울게요. 이 길이 설령 지옥이라도 당신의 곁이라면 두렵지 않아요. 설안은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좋다. 오늘 밤 우리의 검로는 불길 속에서 시작된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졌고 황궁은 이제 피와 음모의 불길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밤은 길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웠고
별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하늘의 숨을 죽이고 있었다. 별궁의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한 알씩 떨어져 뜰의 돌바닥을 적셨다. 물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울림조차도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다. 누구든 숨을 깊게 쉬면 발각될 것 같은 밤이었다. 연하는 별궁 회랑의 기둥에 등을 붙이고 숨을 골랐다. 손바닥에 감긴 붕대가 땀에 젖어 미묘하게 미끄러웠다. 방금 전까지도 지붕 위를 스치던 발걸음이 있었다. 가볍되 급하지 않은 걸음, 습관적으로 그림자를 밟지 않는 자들의 걸음. 금군의 갑옷이 내는 쇳소리는 아니었다. 훨씬 더 배운, 더 질긴 기척. 흑월단. 숨을 얕게 들이켜. 설한이 속삭였다. 어둠 속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가슴이 먼저 움직이면 칼이 늦는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의 어둠이 한껏 짙어졌다가 이내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먼 하늘 동편이 아주 얇게 종이 한 장 두께만큼 벌어지는 찰나의 틈.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렸다. 장래의 변고를 알리는 신호였다. 뒤이어 성벽 위에서 북이 3번 쿵쿵 울리고 그 소리에 맞춰 불빛이 물결처럼 움직였다. 금군이었다. 별궁을 포위하는 움직임이 동서남북으로 동시에 펼쳐졌다. 왔다. 연하가 낮게 중얼거렸다. 둘이 아니다. 설한이 눈을 감았다. 바람의 방향, 흙의 냄새, 숨의 속도를 하나로 묶었다. 금군이 바깥을 닫고 흑월단이 안을 푸는 수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붕마루가 툭 하고 울렸다. 얇은 기와가 체중을 견디며 내는 의식적으로 억눌린 소리. 이어서 회랑 끝에 들이운 발 그림자가 길어졌다. 셋, 넷, 다섯 그리고 한 호흡 비워둔 뒤 하나가 더. 연하의 손이 단도로 내려갔다. 그러나 설한의 손이 먼저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눌렀다. 첫 칼은 내가 받는다. 그는 칼을 반 뽑았다. 달은 아직 숨어 있었지만 반쯤 나온 칼은 이미 빛을 가졌다. 빛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숨으로 보는 것이었다. 숨을 바꾸니 칼끝이 달라졌다. 칼끝이 달라지니 어둠이 먼저 갈라졌다. 첫 그림자가 기둥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검은 천으로 감싼 손, 칼자루를 쥔 각도, 발목의 힘줄 모두 훈련된 자의 징표였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칼이 말하는 집단이었다. 칼끝이 번개처럼 내리그어 연하의 목선으로 파고들었다. 찰나에 설한의 칼집이 먼저 움직였다. 칼을 다 뽑지 않은 채 칼집의 목으로 상대의 손등을 툭 하고 짚었다. 소리는 작았으나 그 작음이야말로 정확의 증거였다. 손등의 힘줄이 꺼지고 칼이 반바퀴 헛돌았다. 바로 그 틈으로 반쯤 나온 칼끝이 들어갔다. 깊지 않게 그러나 정확히. 어깨와 팔꿈치 사이 힘이 솟는 관문을 베었다. 그림자의 팔이 힘없이 흘러내렸다. 하나, 둘째와 셋째가 겹으로 파고들었다. 한 명은 낮게, 한 명은 높게. 서로의 사선을 십자로 엮어 도망길을 막는 수. 설한이 왼발을 반뼘 틀었다. 숨이 갈비뼈 사이를 타고 올라가 어깨로 번졌고 그 어깨가 칼의 길을 바꾸었다. 낮은 칼은 칼집으로, 높은 칼은 반박자 늦은 날로. 짤각 불꽃이 튀고 회랑의 종이등이 흔들리며 재를 뿌렸다. 둘. 그때 지붕 위에서 또 다른 낙하음이 들렸다. 더 무거운 발, 더 둔한 숨. 금군이었다. 갑옷의 비늘이 마찰하며 내는 소리는 숨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은 흑월단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대신 장악과 밀어붙임이 있었다. 바깥을 닫는 자들의 걸음. 남문과 서문이 닫혔어. 연하가 속삭였다. 그녀의 시선은 회랑 끝, 붉은 등불 3개가 동시에 꺼지는 곳에 가 있었다. 별궁의 비밀 탈출로가 표시된 신호였다. 누군가가 먼저 손댄 것이다. 북원. 설한이 짧게 말했다. 물길을 타자. 별궁 북원에는 오래된 석교와 물길이 있었다. 장마마다 넘친 물을 빼내기 위해 만든 배수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길이 끊긴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돌이 막힌 곳은 물이 새고 물이 새는 곳에는 길이 생긴다는 것을.
회랑 끝에서 세 번째 기둥을 지나 오른쪽으로 두 칸 설하는 정확히 그 지점의 마루판을 발뒤꿈치로 눌렀다. 오래된 목재가 낮게 응하고 신음했다. 미세한 틈이 벌어지며 습한 바람이 올라왔다. 흙과 물 찬 냄새였다. 먼저 내려가. 설한이 말했다. 아니, 까치. 연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내려가. 설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내가 뒤를 닫는다. 그가 말끝을 매기도 전에 그림자 둘이 다시 치고 들어왔다. 이번엔 칼끝이 아니라 쇠사슬이었다. 팔과 발을 동시에 묶어 쓰러뜨리는 포획을 위한 장비. 연하가 비스듬히 몸을 틀며 단도를 빼 사슬을 가르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사슬이 날아들었다. 그녀의 손목에 감기려는 순간 설한이 허리를 반박자만 굽혔다. 칼끝이 바람을 베었다. 사슬이 허공에서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쇠가 바닥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다. 지금 연하는 지체하지 않았다. 틈 사이로 몸을 미끄러뜨렸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바닥에 물이 얕게 고여 발목을 적셨다. 바로 위에서 쇳소리가 다시 울렸다. 설한이 아직 올라와 있었다. 설한. 그는 대답 대신 칼을 깊게 숨 들이키듯 뽑아내고 한 번 크게 휘둘렀다. 칼빛이 회랑의 붉은 등불을 한꺼번에 뱄다. 등불이 꺼지자 어둠이 한순간 확장되었고 그 어둠이 적의 눈을 먹었다. 눈을 먼저 잃으면 발이 늦고 발이 늦으면 칼이 뒤처진다. 그는 그 늦음을 틈으로 바꾸었다. 셋, 넷, 다섯 칼끝이 스치고 피가 뜨겁게 튀었다. 비명은 짧았다. 길게 비명을 지를 시간은 훌륭한 검객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는 마루판을 발로 차 아래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화살비가 퍼부어졌다. 철촉이 마루를 벌집처럼 뚫었고 구멍 사이로 새벽에 찬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화살 하나가 틈으로 빠져들어 그의 어깨를 스쳤다. 뜨거운 열이 살을 핥았다. 설한은 신음하지 않았다. 손이 먼저 상처의 부위를 눌러 피를 잠시 묶고 발이 먼저 물길의 흐름을 찾았다. 괜찮아? 연하가 손을 뻗었다. 피가 길을 보여준다. 설한이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피로 젖었으나 흔들림이 없었다. 배수로는 낮고 어두웠다. 벽돌 사이에 이끼가 두텁게 끼어 있었고 물은 얕게 흐르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밖의 모든 소리와 달랐다. 네모난 돌 위를 지나갈 때마다 둠둠하고 둔탁한 울림이 났다. 설한은 그 울림의 높낮이로 어디가 막혔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들을 수 있었다. 왼쪽 2칸, 오른쪽 3칸, 직진 6, 그 다음 물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거긴 떨어지는 곳이 있다. 그는 속삭였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서 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물방울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침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혀를 축였다. 미세한 습기와 침의 냄새는 구분된다. 훈련된 자의 기척은 때때로 억지로 숨을 숨긴다. 억지로 숨을 숨기면 어깨가 먼저 말한다. 뒤. 연하의 단도가 돌아섰다. 위. 설한의 칼끝이 이미 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배수로의 낮은 아치형 천정에는 작은 환풍구가 있었고 그 환풍구에서 검은 손이 내려왔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단도는 손목을, 칼은 팔꿈치를. 또 관절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앞으로 달렸다. 물길이 갑자기 깊어졌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찬물에 다리가 잠겼다. 멀리서 금군의 발이 돌길을 치는 소리가 메아리로 번졌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배수로의 끝, 쇠창살이 길을 막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낡아 보였지만 두께가 있었다. 한가운데의 못은 이미 바뀐 흔적. 누군가 예전에 이 길을 썼다는 뜻이었다. 연하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부술 수 있어? 쇠는 부러뜨리는 게 아니다. 설한이 칼을 거꾸로 쥐었다. 방향을 꺾는 거다. 그는 칼등으로 못의 머리를 툭 쳤다. 힘으로 내려치는 대신 비스듬히 비껴 흐르게 했다. 3번의 작은 울림이 쇠 속을 파고들었다. 쇠의 숨이 흔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금속도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린다. 4번째 툭에서 못의 머리가 틀어졌다.
5번째에서 못이 찍하고 울더니 6번째에 머리가 빠졌다. 창살이 한 손너비 움직였다. 그 순간 뒤에서 물살을 가르는 발소리가 전보다 더 커졌다. 좁은 곳에서의 발걸음은 보폭이 줄고 호흡이 거칠어진다. 흑월단과 금군의 소리였다. 서로 다른 발, 다른 숨. 그러나 목적은 하나. 이곳으로 닫혀오는 구도. 연아. 설한이 창살의 틈을 더 벌리며 말했다. 먼저 나가. 같이. 연아의 대답은 짧았다. 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옆으로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다. 창살이 다시 등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소리가 등 뒤에서 금군과 흑월단의 발을 잠시 멈추게 했다. 앞은 한동안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어둠은 오래가지 않았다. 길게 뻗은 배수로의 끝에 하늘이 가느다란 칼날처럼 열렸다. 그리고 칼날 위로 붉은 빛이 번져 올라왔다. 새벽이었다. 붉은 새벽. 바깥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숨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위험을 의미했다. 바깥은 금군의 구역이었다. 벽박, 별궁 뒤편의 낮은 숲과 석교 위로 붉은 기가 번졌다. 횃불이었다. 포위망의 바깥골이. 여기서 끊는다. 설한이 말했다. 안에서 도망치는 자는 바깥에서 잡힌다. 밖에서 길을 뚫자. 붉은 빛이 가까워졌다. 금군의 창끝이 일제히 수평으로 들렸다. 갑옷의 비늘들이 서로 부딪히며 연속적인 소리를 냈다. 규율, 속도, 수 모두 훌륭했다. 군대는 한 사람의 칼이 아니라 100사람의 발로 움직이는 짐승이었다. 내가 앞을 연다. 설한이 칼을 세웠다. 넌 오른쪽을 비워. 돌길에 있기를 밟지 마. 미끄러지면 죽는다. 연아는 단도를 뒤로 돌려주었다. 숨을 2번 얕게, 1번 길게 설한의 호흡과 맞췄다. 둘의 숨이 겹쳤다. 겹친 숨은 서로의 빈틈을 메운다. 금군의 첫 줄이 달려왔다. 창끝이 일제히 뻗어나왔다. 설한은 달리지 않았다. 달리는 상대 앞에서 멈춰 선자의 발은 땅과 더 깊게 닿는다. 그는 반발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칼등으로 첫 번째 창을 타고 넘겼다. 창대가 낮게 울며 방향을 잃었다. 그 울림이 옆의 창에도 번졌다. 긴 무기는 방향이 한번 틀어지면 그 주변의 균형을 함께 무너뜨린다. 세 개의 창이 서로 비껴 부딪히는 순간 설한의 칼끝이 그 사이의 빈 공간을 찔렀다. 팔꿈치, 손목, 겨드랑이, 갑옷의 비늘이 덮지 못하는 틈만을 골랐다. 피가 튀었다. 지금! 설한이 외쳤다. 연아가 낮게 구르며 오른쪽을 쓸어냈다. 그녀는 큰 무기를 상대하지 않았다. 대신 창 뒤에 발목을 골랐다. 발이 끊기면 창은 서지 못한다. 2명이 동시에 쓰러졌다. 그들이 만든 빈틈이 파도처럼 벌어졌다. 설한이 그 파도 틈으로 몸을 던졌다. 칼빛이 새벽의 붉은 길을 가르며 길을 만들었다. 둘째 줄이 서둘러 막아섰다. 그들 뒤에 셋째 줄은 서두르지 않았다. 군대의 무서움은 이성에 있다. 흥분하지 않는 발, 질서 있는 교대. 설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서둘렀다. 길은 열렸을 때 뛰어야 한다. 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 좌측. 연아가 외쳤다. 숲 사이 낮게 기는 그림자가 파고들고 있었다. 흑월단이었다. 그들의 칼은 금군의 창보다 짧고 숨은 창보다 얕다. 그러나 바로 그 얕음이 더 날카롭다. 가까운 곳에서 심장을 노리는 칼. 설한이 몸을 틀었다. 칼끝이 새벽 공기를 2번 가르자 흑월단의 첫 2명이 무릎을 꿇었다. 세 번째가 물러나며 연막탄을 던졌다. 회색 안개가 낮게 퍼졌다. 금군의 줄과 흑월단의 그림자가 섞였다. 혼전이었다. 혼전은 강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둘은 둘이었다. 내 옆을 떠나지 마. 설한이 외쳤다. 파편 같은 소리가 귀를 때렸다. 화살이었다. 어둠 속 나무 위 활시위가 메아리로 울렸다. 설한이 반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다. 그 늦음으로 몸을 낮추자 화살 3발이 머리 위를 스쳤다. 뒤에 금군 둘이 비명을 질렀다.
아군의 화살이 아군을 베는 일은 흔하다. 혼전에서 질서는 칼보다 먼저 무너진다. 붉은 새벽이 더 붉어졌다. 동력이 활시위처럼 휘어지며 빛을 당겼다. 그 빛 속에서 설안의 칼이 한 번 크게 원을 그렸다. 원의 중심에는 그의 숨이 있었다. 원의 바깥에는 적의 발이 있었다. 원이 커질수록 적의 발은 바깥으로 밀려나갔다. 발이 밀리면 줄이 끊어진다. 줄이 끊어지면 군대가 아닌 사람들만 남는다. 길. 연하가 외쳤다. 석교 아래 배수로의 마지막 바닥이 붕괴되며 좁은 틈이 생겼다. 물이 그 틈으로 빨려 들어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작은 틈이었다. 그러나 둘이 빠져나갈 만큼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한번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설안이 먼저 뛰었다. 연하가 뒤따랐다. 발이 물을 찢고 몸이 어둠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폐부를 두드렸다. 위에서 쇳소리가 퍼부어졌다. 창이 물을 찔렀고 화살이 물에 박혔다. 물속에서의 소리는 둔탁했다. 둔탁한 소리는 사람의 분노를 무디게 한다. 그 무딤이 시간을 벌었다. 그들은 물길 아래로 몸을 눌러기었다. 바위 틈 사이로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정도의 길이 있었다. 어둡고 좁았다. 그러나 끝이 있었다. 어둠이 점점 엷어지고 물소리가 더 높아졌다. 물소리가 높아지는 곳에는 공기가 있다. 둘은 거의 동시에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숨이 폐를 가득 채웠다. 숨은 칼보다 달았다. 숨을 마시는 그 찰나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 속에 붉은 새벽이 비쳤다. 그곳은 별궁 외곽의 수로였다. 낮은 버드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멀리 장안의 성벽이 어스름 속에 엷게 보였다. 사람의 소리는 멀었고 새의 울음이 가까웠다. 그러나 안전은 아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군말의 울림이 전해졌다. 포위망의 바깥 고리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서쪽 갈대밭. 설안이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바람이 등 뒤로 분다. 냄새를 지울 수 있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수로를 따라 낮게 달렸다. 물벼룩이 튀고 갈대가 휘었다. 갈대의 잎이 얼굴을 스치며 물길을 남겼다. 손등의 피가 물과 섞여 희미해졌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끊겼다. 냄새를 찾는 개들이 길을 바꾸었다는 뜻이었다. 바람이 방향을 틀었다. 갈대밭의 끝에서 작은 배가 하나 엎어져 있었다. 오래된 배였다. 바닥에 널빤지가 몇 장은 썩어 손가락으로도 뚫릴 듯 했다. 하지만 떠 있었다. 떠 있는 것이라면 길이 된다. 설안이 배를 뒤집었다. 물이 쏟아져 내려가고 배가 가볍게 떨며 안정됐다. 그는 연하를 먼저 태우고 자신은 물에 허리까지 잠긴 채 배를 밀었다. 물결이 갈대를 비스듬히 눌렀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일부러 넓은 곡선을 그리며 나아갔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반쯤 솟아올랐다. 붉은 새벽은 이제 금빛을 머금기 시작했다. 장안의 성벽 위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점이 보였다. 그 점들 가운데 몇은 서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보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늦었다. 갈대밭의 마지막 구비를 돌아 나가자 작은 수문이 있었다. 수문 너머로는 개천이 이어져 강으로 합류했다. 강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었다. 강은 길의 것, 바람의 것, 하늘의 것이었다. 수문은 닫혀 있었다. 굵은 나무문에 쇠띠가 둘렀다. 못은 두 개의 쇠바는 하나. 설안이 물속에서 손을 뻗어 쇠바의 끝을 더듬었다. 녹이 두텁게 끼어 있었다. 녹은 강하다. 그러나 녹은 늘 안에서 밖으로 깨진다. 그는 손가락 두 개로 쇠바와 나무문 사이에 벌어진 세모난 틈을 찾았다. 그리고 칼을 그 틈에 사뿐히 얹었다. 내리치는 대신 밀었다. 녹이 벗겨지는 소리가 물 위로 기어올랐다. 세 번, 네 번 쇠바가 찡하고 울며 제자리를 떠났다. 문이 반쯤 열렸다. 강의 냄새가 들이닥쳤다. 젖은 흙과 깊은 물, 오래된 나무의 냄새. 살아있는 냄새였다. 그 냄새가 폐를 씻었다. 설안은 배를 밀어 수문 너머로 내보냈다. 배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갈 때 연하가 그를 잡아당겼다.
같이. 그는 배 위로 몸을 올렸다. 물이 옷자락에서 후두둑 떨어졌다. 강은 넓었다. 넓으면 숨을 감추기 쉽고 추적자는 길을 잃기 쉽다. 배가 물살을 타자 갈대밭의 소리가 작아졌다. 뒤에서 금군의 나팔이 다시 한번 울었다. 이번에는 분노의 음이었다. 그러나 둘은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다. 한참 후 연하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는 이제 강으로 가는 거지?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새 숨어있던 달이 사라지고 새벽의 빛이 완전히 열렸다. 강 위로 햇살이 부서져 눈이 시렸다. 그는 칼자루에 얹은 손을 아주 조금 조였다. 피가 굳었다가 다시 녹아 흐르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황궁의 길은 닫혔다. 검로는 이제 강호에서 다시 닦아야 한다. 연하는 그의 옆 얼굴을 보았다. 피와 물, 햇살이 뒤섞인 얼굴. 그 얼굴엔 피로가 있었으나 더 깊게 새겨진 것은 결이었다. 내가 짐이 되면 언제든 그녀가 말을 이으려 하자 설안이 고개를 저었다. 짐은 칼이다. 칼을 쥐는 한 무게는 함께 진다. 내가 내 곁에 있을 때 내 칼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숨이 바람과 섞여 강 위로 흩어졌다. 연아, 오늘 우리는 피로 길을 열었다. 붉은 새벽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배는 강의 중류로 더 깊게 나아갔다. 장안의 성벽은 점이 되었다가 선이 되었고 마침내 흐린 그림자로 멀어졌다. 강의 물소리가 커졌다. 물소리 사이로 새가 울었다. 새의 울음은 자유로웠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다. 쫓기는 자의 숨, 싸워야 하는 자의 손, 지켜야 하는 자의 마음,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었다. 연하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같이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그 말들은 피와 물로 충분히 말해졌으니. 설아는 저 멀리 강 건너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뿌연 아침 안개 속 오래전 떠나왔던 길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다. 스승의 산문, 옛 동무들의 웃음, 그리고 지금은 서로 다른 길 위에 선 이름들. 강호는 넓고도 좁았다. 넓어서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좁아서 어디서든 만났다. 그의 손이 칼자루 위에서 한 번 더 굳어졌다. 강호여. 설안이 낮게 중얼거렸다. 검성이 돌아간다. 붉은 새벽은 완전히 열렸다. 물은 금빛으로 흔들리며 배의 옆구리를 두드렸다. 바람은 등을 밀었다.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들은 점점 멀어졌다. 앞으로 가야 할 소리들이 더 커졌다. 무림맹의 북, 사파의 피리, 흑월단의 낮은 웃음, 그리고 그 모든 소리들 사이 두 사람의 숨이 하나로 맞아 떨어지는 소리. 배는 강을 가르며 나아갔다. 길은 아직 길었다. 그러나 길이 길수록 검은 더 날카로워진다. 설아는 눈을 떴다. 눈앞의 빛이 선명했다. 검로의 새벽은 피로 물들어 더욱 맑았다. 강은 밤새 달렸다. 물살은 서쪽으로 굽이치며 바위를 핥고 갈대는 바람에 허리를 굽혔다. 새벽의 붉음이 금빛으로 바뀌자 강변의 버드나무 가지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멀리 장안의 성벽은 안개 속에 실처럼 가늘어졌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설아는 노를 멈추고 숨을 고르며 물가를 살폈다. 눈앞에 낮은 나루가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기슭의 나무 기둥엔 이끼가 두텁게 끼어 있었다. 나루판은 몇 군데 쪼개져 있었지만 배를 댈 만한 여지는 남아 있었다. 여기서 내리자. 그가 말했다. 배가 모래톱에 스치며 멈추자 연하가 살짝 몸을 기울여 물 위의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상처에 감은 붕대가 물기에 젖어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젖은 머리칼을 쓸고 지나갔다. 강둑으로 오르자 길이 있었다. 잡초에 반쯤 묻힌 오래된 나뭇길. 그 위를 걸을 때마다 나무가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작은 울림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척추에 닿았다. 그 울림은 낯설지 않았다. 강호의 길은 늘 이런 소리를 냈다. 오래된 나무와 젖은 흙, 먼 데서 들려오는 새의 우는 소리가 한데 섞인 소리. 연하가 주변을 살피며 물었다.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나요? 남쪽으로 반나절 가면 작은 고을이 있다.
설한이 답했다. 예전 사문으로 오가던 때에 들르던 나루일세. 길들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길이지. 그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갈림길 숲속에서 조심스런 기척이 스쳤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의식적으로 숨을 줄이고 발바닥만 굴려낸 소리. 설아는 발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연아가 단도를 느슨하게 잡아 어깨 뒤로 숨겼다. 나오시지. 설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멀리까지 퍼졌다. 순간 소나무 둥치 뒤에서 회색 도포를 걸친 사내가 한 걸음 나왔다. 이마가 반쯤 벗겨졌고 눈가에는 세로로 깊게 패인 주름이 있었다. 그러나 눈동자는 맑았다. 뒤이어 2명의 젊은 무사가 나타나 사내 뒤에 반보 물러서며 예를 갖췄다. 오랜만이네 설안. 회색 도포의 사내가 미소를 지었다. 장안이 소란하단 소식에 혹시나 했지. 도사. 설안이 짧게 웃었다. 푸른등 나무 도관의 장주 묵청. 아직 산을 떠나지 않았군. 묵청은 양손을 모아 들어 보였다. 손바닥에는 오래된 굳은 살과 신경질처럼 솟은 핏줄이 얽혀 있었다. 도는 산에 있지 않아. 사람이 가는 곳이 도요. 그런데 그대는 어찌 도를 등지고 왕도에 들었나? 인연을 좇으면 칼끝이 흔들리게 마련이지. 그 말에 젊은 무사 둘이 눈치를 보며 설안과 연아를 번갈아 훔쳐보았다. 그 눈에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강호의 소문은 빠르다. 장안의 밤에서 불붙은 말들이 벌써 강가의 풀잎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설안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왕도에 들었으나 길은 거기에 없더군. 다시 강호로 왔다. 묵청이 한 발 다가섰다. 그렇다면 먼저 몸을 말려라. 피냄새가 아직 세다. 사나흘 숨어야 개들이 냄새를 잊는다. 남쪽 고을로 가는 길은 벌써 닫혔다. 대신 북서쪽으로 작은 절간이 하나 있지. 빈절이지만 벽돌은 두껍고 물길도 통한다. 빚진 셈이군. 설안이 말했다. 돈은 빚이 아니지. 묵청이 웃었다. 다만 세상이 칼을 더 흔들 때 내 숨을 나누는 것뿐.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 묵청은 젊은 무사둘로 하여금 길을 앞서 살피게 했다. 설안과 연아는 뒤를 따랐다. 숲은 처음보다 더 깊어졌고 나무 사이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얼음같이 차가웠다. 하지만 태양이 올라오자 그림자마저 색을 잃었다. 드문드문 놓인 돌계단에 햇빛이 흩어져 흰 비늘처럼 반짝였다. 1시경쯤 걸었을 때 산허리의 작은 절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기와가 반쯤 무너져 내렸고 처마 끝으로 참새가 날아들어 둥지를 치고 있었다. 산문에는 오래전에 칠했던 붉은 물감이 벗겨져 버드나무 껍질처럼 일어나 있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은 깔끔했다. 누군가의 손이 닿은 흔적이었다. 묵청이 손짓했다. 보살단 뒤쪽 작은 방. 벽이 2겹이다. 안쪽에는 샘이 흐르고 바람이 잘 든다. 며칠 몸을 숨기기에 좋다. 그때였다. 산문 바깥의 흙길에서 먼지가 일며 말발굽 소리가 뚜렷해졌다. 묵청의 젊은 문도가 서둘러 달려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장주님 사람들입니다. 깃발 없이 움직이는 무리. 창대가 짧고 발이 가볍습니다. 묵청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제국의 추적자일까 흑월단일까? 설아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발과 말이 따로 노는 소리. 무언가를 쫓을 때의 호흡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을 때의 호흡이었다. 둘 다는 아니고 강호의 자객들이다. 돈을 먹고 움직이는 발. 연아가 단도를 매만지며 설안을 올려다봤다. 숨어서 피할까요? 아니면 길을 택하려면 먼저 길을 만든 놈들을 밟아야지. 설안이 조용히 웃었다. 여기서 도망치면 냄새가 문 밖으로 퍼진다. 안에서 끊자. 묵청은 한숨을 쉬더니 수긍했다. 전각의 문을 반쯤 열어둬라. 빛과 어둠이 섞이는 틈이 생기면 칼끝이 더 잘 보이지. 모든 준비는 빠르고 고요하게 이루어졌다. 연아는 보살단 앞에 촛불을 하나 껐다. 어둠이 살짝 길어졌다. 설아는 기둥과 기둥 사이 바람길이 지나가는 지점을 골랐다. 바람은 흩어진 머리카락을 가볍게 건드렸다. 아침의 냄새가 아직 절 안쪽에 남아있었다. 산문이 과장되게 쾅 하고 열렸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검은 조끼를 걸친 자들이 6. 그들의 눈빛에는 굶주린 늑대의 얄팍한 번뜩임이 있었다. 대장격이 소매를 쓸어 올리며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새벽부터 산책이라니 검성의 품격이 다르긴 다르구먼.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칼을 흐리는 때가 있다. 대장이 턱으로 연하를 가리켰다. 그 여인만 넘겨라. 그럼 오늘은 피를 적게 보자. 제국이든 후벌이든 누가 먼저 값을 쳐준다 해도 우린 상관없다. 묵청이 한 걸음 나서며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술의 향처럼 은근했다. 강호에서 값을 먼저 묻는 놈치고 오래 산 놈을 못 보았네. 대장이 미간을 찌푸리려는 찰나 설안이 움직였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느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느린 움직임 안에 정확이 있었다. 첫 걸음이 앞에 먼지를 눌렀고 둘째 걸음이 상대의 시선을 묶었다. 셋째 걸음에서 칼이 기둥의 그림자를 스치며 나왔다. 그림자가 먼저 갈라지고 칼이 그 뒤를 따랐다. 첫째가 어깨를 움찔하는 순간 칼이 손목을 스쳤다. 짤깍 칼이 바닥에 튀었다. 둘째가 허리춤에서 빗으로 내리꽂을 때 설안의 왼손이 반뼘 먼저가 그 손목을 틀었다. 관절이 똑 하고 울었다. 셋째가 측면으로 파고드는 순간 연하의 단도가 낮게 지나가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 비명은 길지 않았다. 대장은 비로소 진짜 살기를 꺼냈다. 허리에서 나온 칼은 짧았고 칼 끝에는 잘 보이지 않는 톱니가 있었다. 독을 묻히면 상처가 금방 곱는 칼. 그는 칼 끝으로 허공에 원을 그리며 설안의 눈을 흐리려 했다. 그 원이 반도 돌기 전에 설안의 칼끝이 그 원의 중심을 찔렀다. 중심이 무너지자 원은 원이 아니었다. 대장이 반걸음 물러섰다. 그 한 걸음이 길을 만들었다. 설안은 그 길로 들어갔다. 어둠과 빛이 섞인 틈에서 칼이 수르륵 하고 울더니 대장의 옆구리에서 피가 터졌다. 둘, 셋, 넷 남은 자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절의 마른 나무 기둥에 피가 튀었고 보살단 앞에 놓인 청동그릇 안에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이 잦아들자 숨소리만 남았다. 묵청이 천천히 장삼의 소매로 피를 닦았다. 검은 여전하구나. 그러나 오늘의 검은 어제와 다르다. 설안이 칼을 씻어 칼집에 넣었다. 어떤 점이? 등이 무겁지. 묵청이 연하를 힐끔 보며 웃었다. 무거운 등으로 저만큼 곧게 선다면 칼끝은 더 깊어진다. 대신 세상이 그 등을 더 세게 친다. 연하가 묵청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오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부채가 되고 부채는 발을 무겁게 해. 그냥 술 한 잔으로 갚게. 묵청이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그러고는 얼굴을 굳혔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낮이 완전히 드러나면 산 아래의 눈도 커진다. 해가 기울기 전에 서북으로 길을 타라. 저무는 빛은 뒤쫓는 자의 눈을 늦춘다. 짧은 휴식 동안 묵청은 약재 상자를 꺼내 설안의 어깨와 연하의 팔에 연고를 발랐다. 약 냄새가 절 안에 은근히 퍼졌다. 쌉싸래한 향이 폐를 씻었다. 손에 닿는 약은 차가웠지만 피부 밑으로 스며들며 뜨끈하게 데웠다. 해가 창틀을 넘어와 바닥의 금을 따라 흘렀을 때 설안과 연하는 다시 길을 나섰다. 절의 뒤편 샘문으로 빠지니 산등성이를 타고 가는 좁은 사이길이 나타났다.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흘렀다. 바람에 실려 먼 데서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무림맹의 북이었다. 모이는 북 묻는 북 결정을 재촉하는 북. 연하가 걸음을 늦추며 물었다. 저 소리 무림맹에서 회합을 여나봐요. 강호가 우리가 돌아온 걸 안다. 설안의 눈빛이 깊어졌다. 왕도에서는 황제가 시험을, 강호에서는 맹이 판결을 내리지. 그의 말끝에 산길이 넓어졌다. 능선 너머 초록의 바다가 한눈에 펼쳐졌다. 멀리 작은 고을의 회관 위로 흰 깃발이 반쯤 올라가 있었다. 바람이 깃발을 들었다 놓으며 끊어진 문장을 얼핏얼핏 보여주었다. 글자 대신 칼날 모양의 도안이 눈에 밟혔다. 강호의 신호였다. 곧 알리겠다는 뜻. 가자. 설안이 한 손으로 칼집을 가볍게 두드렸다. 도망치는 검은 길을 잃는다. 발로 묻고 칼로 답을 얻자.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연하도 마찬가지였다. 둘의 그림자가 산길 위로 길게 늘어졌다가 바람에 찢겨 다시 이어졌다. 헤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헝클어지는 그림자 같았다. 그러나 두 그림자는 끝내 한 줄이 되어 능선 너머로 사라졌다. 해가 더 높이 올랐다. 강물의 반짝임이 산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어제의 피냄새는 바람과 약향 사이에서 옅어졌다. 멀리서 북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더 가깝고 더 분명했다. 강호는 넓고도 좁았다. 넓어서 수많은 길이 있었고 좁아서 결국 하나의 길로 모였다. 그 길 위 설안의 발걸음은 한결같았다. 연하의 발걸음도 그 옆에서 한결같았다. 그날 오후의 빛이 기울 무렵 고을 초입의 주막 마당에 도착했을 때 먼저 그들을 맞은 것은 포도주 냄새도 구운 만두의 고소한 향도 아니었다. 나무 기둥에 붙은 흰 종이었다. 검은 먹물로 굵게 적힌 문장. 검성을 찾는다. 무림맹 회합 3일 후. 강남 호수의 섬. 종이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덧붙어 있었다. 검노의 진위를 묻는다. 여인의 신분을 묻는다. 피와 맹세를 묻는다. 사람들이 종이 앞에 몰려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설안을 힐끗 보더니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응원하는 듯 보였으나 그 눈빛에도 두려움이 어렸다. 세상은 한 장의 종이로도 갈라졌다. 연하가 숨을 들이쉬었다. 결국 거기로 가야 해요. 그래. 설안이 종이를 뜯어 손바닥에 접었다. 종이는 거칠었고 모서리는 손을 베일 만큼 날카로웠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접어 품에 넣었다. 피하지 않는다. 강호는 칼로 말하고 나는 칼로 듣는다. 주막 안에서 주모가 술주전자를 들고 나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손님, 먼 길이신 모양인데 방 하나가 비었어요. 다만 오늘 밤은 조금 시끄러울 겁니다. 누가 오나 봐요. 누가? 그때 주막의 대문이 크게 열렸다. 낡은 문짝이 바람을 맞아 사근 소리를 냈다. 그림자 셋이 들어왔다. 첫째는 흰 도포에 부채를 든 젊은 무사, 둘째는 검은 장삼, 셋째는 낡은 갑옷에 칼을 둘렀다. 셋 모두 눈빛이 가늘고 발이 가벼웠다. 서로 다른 문파의 빛깔이 한데 섞여 있었다. 흰 도포의 젊은 무사가 부채를 탁 접으며 웃었다. 소문은 새보다 빠르다더니 오늘은 우리가 먼저군. 검성 맞지? 주막 마당의 공기가 다시 얼었다. 연하의 손이 단도로 갔다. 설아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젊은 무사가 가볍게 예를 취했다. 나는 무림맹 전령을 맡은 사내다. 3일 후 강남의 섬에서 검노를 묻는 자리에 내가 서야 한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연하에게 스쳤다. 여인 또한 함께여야 한다. 묻는 것이 있으니. 설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호가 여인을 칼끝에 올리겠다는 뜻이냐? 젊은 무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강호는 늘 잔인했고 늘 공평했지. 피를 묻는 질문에는 피로 답한다. 다만 누가 피를 흘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 무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는 얇고 무거웠다. 봉함의 밀랍에는 물결 모양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강남 호수의 문장. 설아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들어 젊은 무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전하겠다. 젊은 무사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돌아섰다. 문 옆에 그림자들도 따라 나갔다. 그들이 떠나자 주막에 남은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웅성거림이 잔 물결처럼 퍼졌다. 연하가 낮게 물었다. 가요? 간다. 설안이 대답했다. 피하고 돌아갈 길은 없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후의 빛이 기울며 지붕 끝에 얇게 앉았다. 바람이 다시 방향을 틀었다. 등 뒤에서 앞으로. 바람이 등을 미는 날은 길이 맞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주막의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등잔불이 작게 흔들리며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붙였다. 그림자는 때로 하나로 겹치고 때로 두 갈래로 갈라졌다. 설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남의 섬. 물이 길을 나누고 물이 길을 잇는다.
내일 해 뜨면 떠나자. 물길을 타고.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오래된 슬픔과 새로 만들어진 결심이 있었다. 내가 내 과거를 내 입으로 말하겠어요. 누가 묻기도 전에. 그게 칼을 먼저 뽑는 길이라면. 설아는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다. 등잔불이 그 미소에 빛을 얹었다. 그렇다면 내 칼은 내 말 뒤를 지킨다. 한 글자라도 자르려 드는 칼이 있으면 먼저 그 칼을 자르지. 밤은 깊었다. 그러나 잠은 얕았다. 바깥에서 남풍이 문살을 스쳤다. 풍경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멈추었다. 멈춤은 고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쉼이었다. 새벽이 오기 전 설아는 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검로의 길은 더 넓어지고 더 거칠어질 것이다. 그러나 길이 길수록 칼은 더 깊어진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이 방 안의 등잔불을 잠깐 흔들었다. 불꽃이 작게 떨다 다시 서 있었다. 멀리 물의 소리가 났다. 강남을 향하는 물의 소리. 길의 소리였다. 강남으로 이어지는 길목 작은 고을의 주막에서 하루를 묵은 뒤 설안과 연하는 다시 길을 나섰다. 바람은 따뜻했지만 길 위의 눈빛은 차가웠다. 장안에서 퍼진 소문은 이미 강호 곳곳에 닿아 있었다. 검성이 역도로 몰렸다. 황궁에서 칼을 겨눴다. 마교 여인과 내통한다. 소문은 날개가 있었다. 사실보다 빠르고 진실보다 날카로웠다. 낡은 다리를 건너자 길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검은 도포에 흰 띠를 두른 사내, 한때 설안과 함께 검로를 걸었던 옛 동료 지훈이었다. 그의 곁에는 젊은 무사들이 서 있었고 눈빛은 반가움과 경계가 교차했다. 설안, 지훈이 낮게 불렀다. 목소리는 예정이 담겼으나 그 눈동자는 차갑게 흔들렸다. 너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세상은 내 이름을 역도로 불러. 나는 친구로서 널 믿고 싶다. 하지만 강호의 돈은 믿음보다 무겁다. 연하가 긴장된 눈빛으로 설안을 바라봤다. 그러나 설안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지훈, 세상이 뭐라 부르든 내 칼은 변하지 않았다. 너와 나 함께 강호의 피를 흘리며 맹세하지 않았던가? 진실은 칼끝에서 드러난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말한 진실을 믿고 싶다. 그러나 내 뒤의 무사들은 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실제로 지훈 곁에 무사 몇은 벌써 칼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다.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고 일부는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때 길 건너 숲에서 또 다른 무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자객들이었다. 흑월단이었다. 검성. 그들의 우두머리가 날카롭게 외쳤다. 우린 내 친구가 아니다. 내 칼은 이미 더럽혀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목을 가져간다. 지훈의 무사들이 흠칫 놀랐다. 그 순간 길 위는 단숨에 삼파전이 되었다. 옛 동료와 그 무사들, 흑월단 자객, 그리고 설안과 연하. 바람이 잔뜩 서늘해졌다. 칼끝들이 일제히 번쩍였다. 연하는 설안의 곁에서 단도를 쥐었다. 결국 모두가 우리를 노리네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함께라면. 설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맑고 차분했다. 오늘은 친구와 적을 가르는 날이다. 검로는 칼로 밝히는 것. 지훈, 너 또한 그 진실을 직접 보아라. 그의 말과 동시에 칼이 번개처럼 뽑혔다. 피와 쇳소리 그리고 오래된 인연의 무게가 길 위에서 부딪히기 시작했다. 길은 산으로 이어졌다. 나무들이 촘촘히 뻗은 숲은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에서 낮은 신음을 냈다. 설안과 연하는 천천히 숲길을 걸었다. 발밑은 젖은 낙엽으로 가득했고 발자국 소리는 쉽게 묻혔다. 그러나 설안의 눈빛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냄새가 다르다. 설안이 낮게 중얼거렸다. 연하가 긴장된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냄새죠? 쇠와 기름, 오래된 피의 냄새. 매복이다. 숲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살아있는 고요가 아니었다. 잠들기 직전에 맹수가 숨을 죽인 고요,
칼끝을 감춘 자객들이 호흡을 누른 고요였다. 설아는 칼집에 손을 얹고 발걸음을 멈췄다. 나오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숲 전체를 울렸다. 순간 나무 위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떨어졌다. 양쪽 숲길에서 동시에 튀어나온 무리. 갑옷에 황궁 문양을 새긴 금군과 얼굴을 가린 흑월단 자객들이 뒤섞여 있었다. 검성 설안, 너의 길은 여기서 끝이다. 금군 대장이 창을 겨누며 외쳤다. 내 여인의 피는 우리 것이 된다. 흑월단 자객이 웃으며 연하를 가리켰다. 연하는 단도를 움켜쥐며 설안의 곁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결심으로 가득했다. 설안, 오늘은 함께 싸워요. 물러서지 않을게요. 설안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검노는 함께 걷는 길. 내 칼은 내 곁에서만 선다. 첫 번째 파도가 밀려왔다. 창과 칼이 동시에 사방에서 몰아쳤다. 설안은 앞으로 반걸음 내디뎠다. 그 반걸음이 전장의 균형을 바꿨다. 칼끝이 번개처럼 터져나와 첫 번째 창을 반으로 꺾었고 동시에 옆에서 파고드는 자객의 목덜미를 스쳤다. 피가 하늘로 흩날렸다. 연하도 단도를 낮게 휘둘러 적의 발목을 베어내며 길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움직임은 단단했다. 둘. 설안의 칼끝이 다시 한번 번쩍였다. 나무 위에서 뛰어내린 자객 셋이 동시에 쓰러졌다. 그러나 적은 끝이 없었다. 숲길 앞뒤로 금군과 흑월단이 합세해 밀려들었다. 금군의 창벽은 무겁고 질서정연했으며 흑월단의 칼끝은 짧고 빠르게 빈틈을 노렸다. 두 힘이 동시에 몰아치자 설안과 연하는 마치 파도에 휩싸인 섬처럼 고립됐다. 설안. 연하가 짧게 외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섬은 잠기지 않는다. 우리가 바람이 된다. 그 순간 설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은 검의 기운이었고 검의 기운은 한순간에 터져나와 숲을 가르렀다. 그의 칼이 원을 그리며 돌아가자 창벽이 무너지고 자객들이 휘청거렸다. 피비린내가 짙어졌다. 숲은 더 어두워졌다. 그러나 설안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이 피는 길을 열 뿐이다. 오늘 우리는 산을 벤다. 전투는 길게 이어졌다. 나무들이 베어 쓰러지고 땅은 피로 젖어 검게 물들었다. 연하의 얼굴에도 붉은 핏방울이 튀었으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검과 단도가 겹쳐 번쩍일 때마다 숲은 피의 매복을 삼켜내고 길을 내주었다. 마침내 적들의 발이 주춤했다. 쓰러진 시체들이 길을 메웠고 살아남은 자들은 숲속으로 물러났다. 설아는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어깨는 피에 젖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연하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우린 살아남았어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다. 오늘은 매복, 내일은 전쟁. 강호 전체가 우리를 막으려 들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멀리 능선을 향했다. 내 검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매복을 뚫고 나온 설안과 연하는 깊은 산길을 따라 사흘을 걸었다. 산새는 높이 날며 울었고 나무 사이로 바람은 쉼없이 흘러갔다. 숲을 벗어나니 안개 속에 웅장한 산새가 드러났다. 하늘을 찌를 듯한 봉우리, 그 아래에는 오래된 석계단과 푸른 깃발이 휘날리는 문패가 있었다. 여기가 당신의 사문인가요?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다. 설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봉우리는 그가 소년 시절 처음 칼을 잡았던 곳, 사제들과 웃고 울며 피를 토해내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래. 검노의 시작, 내 첫 숨이 담긴 곳. 설안의 눈빛이 깊어졌다. 하지만 오늘은 나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석계단을 오르자 제자들이 둘씩 나서 길을 막았다.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으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사형. 한 무사가 검을 뽑으며 낮게 외쳤다. 사문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말라. 사부님께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셨다. 연하가 놀란 눈으로 설안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고요히 대답했다. 내 이름을 지워도 좋다. 하지만 내가 찾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부님의 가르침이다.
내가 떠난 뒤 사문에 남겨진 검의 조각을 내놓아라. 제자들의 얼굴에 당혹이 스쳤다. 그러나 곧 살기로 바뀌었다. 검의 조각은 사문의 것이지 역도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제히 칼을 뽑았다. 찰나의 전투가 벌어졌다. 좁은 석계단에서 칼끝들이 번개처럼 부딪혔다. 설안의 발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칼끝은 부드럽되 강하게 흘러 사문 제자들의 검을 튕겨내며 힘줄만 베어냈다. 피를 토하듯 쓰러지는 제자들을 보며 연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곳이 당신이 자라온 집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아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집이 아니다. 진실을 묻는 곳일 뿐이다. 그때 사문에 큰 종이 울렸다. 무거운 울림이 사너리를 타고 메아리 쳤다. 전각의 문이 열리고 은빛 수염이 흩날리는 노인이 걸어 나왔다. 설안의 옛 사부 청운 검객이었다. 설안.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깊었다. 내가 다시 내 앞에 서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설안이 검을 거두고 무릎을 꿇었다. 사부님,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연하와 얽힌 이 운명의 비밀, 그리고 사문에 남겨진 검의 조각을 보여주십시오. 청운 검객은 눈을 감았다 뜨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찾는 그 조각은 흑월의 피와 함께 잠들어 있다. 그것은 사문의 것이자 동시에 마교의 것이기도 하다. 내가 그것을 찾는다면 내 칼은 세상을 적으로 돌리게 되리라. 연하의 눈이 커졌다. 흑월의 피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노인의 시선이 연하에게로 향했다. 내 혈맥 속에 잠든 것이 바로 그 열쇠다. 설안이여, 내 칼이 여인을 지키려 한다면 곧 강호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바람이 사너리를 가르며 거세게 불었다. 깃발이 찢어질 듯 휘날렸고 석계단 위의 제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설안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사부님, 세상이 모두 적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 칼은 사문도 황궁도 아닌 내가 지키려는 사람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청운 검객의 눈빛이 깊은 슬픔으로 흔들렸다. 그렇다면 내가 찾는 검의 조각은 피와 눈물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전각 뒤편의 석벽이 흔들렸다. 오래전부터 봉인된 듯한 바위 틈 사이로 은빛 섬광이 새어나왔다. 연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본능이 속삭였다. 저 안에 무언가가 있다. 설아는 조용히 속삭였다. 검노의 그림자 이제야 드러나는군.